많은 역사의 도전들을 짓부시며 힘과 혁명을 보이해온 붉은 총창입니까? 한중앙의 다리에 철벽의 진을 치고 일어나 제국주의 검은 독재를 자위 자력의 총대로 짓부셔버린 일당백 전투정신의 재연자들이 금결의 위훈 총창마다 가슴마다 빛내이며 파도쳐 흘러갑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임영권이 그래픽이 하나 뜨는데요. 지금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배가 두 척이 청진 함흥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저게 지금 어떤 장면인 거예요? 국정원에서 포착한 장면인데 우리 국정원이 독자적 운영하는 인공위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착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에 보면은 네 척의 강습 상륙함이 있습니다. 라프차크 상륙함 세 척, 엘리게이터급 상륙함이 한 척인데 이 함정들을 동원을 해서 북한군의 특수전 병력 1,500명을 실어 나르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 비행기도 지금 날아오는 장면인데 비행기는 뭔가요? 원거리 대형 수송기 같은 경우는 전선에서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탄약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수단 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북한의 사단장이라든지 여단장 같은 고위급 인사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수송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렇게 배를 통해서 또 비행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병력을 실어 나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상륙함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규모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라프차크 상륙함 같은 경우는 그 한 척이 전차 10대와 병력 340명을 한 번에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 동원했으니까 전차 30대, 병력 1,020명의 수송이 가능했고요.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같은 경우는 전차 20대와 병력 425명을 수송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명에 달하는 물동량을 한꺼번에 옮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 교수님, 궁금한 거는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투입 직전인 상황인 거잖아요, 북한군이. 그럼 지금 현재 북한군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연해주 지역의 각지 이제 하바롭스크나 지금 여러 지역들이 산재돼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장의 환경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영상 나왔던 대로 이제 군복도 좀 받아야 되고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하바롭스크, 우스리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곳에서 이제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저기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쿠르스크주나 사르타나 이쪽으로 멀리 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전장 환경에 적응하기 전에 이 실전 훈련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 일단 사병들 그냥 군대 가면은 옷부터 다 갈아입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군복도 받고 또 소총 같은 것들도 원래 북한에서 사용하던 거 말고 러시아 군에 또 편입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도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 러시아 군인으로 지금 위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북한군이 정규군 자격으로 참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러시아 군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한 지금 사전 포석들을 깔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해야 될 게 많죠. 옛날에 6.25 전쟁 때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들어온 게 아니라 중화인민지원군 형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의용군 형태나 혹은 러시아군으로 이제 싸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법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임영권님. 저희가 주목하는 게 사실 11군단, 일명 폭풍군단이 파견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어떤 임무를 좀 수행하게 될까요? 저는 11군단 소속 병력으로만 갔을 개연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11군단의 세부 편제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군단 직속에 특수작전 대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저격여단, 9개의 경보병 사단, 3개의 항공육전여단, 2개의 해상저격여단과 2개의 공군저격여단, 군단별로 2개씩 복종되어 있는 22개의 경보병 여단 등 19만 6천 명가량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 20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만 가량은 한반도 내의 전병시 임무에 묶여 있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즉, 즉시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은 후방 군단에 2개씩 가지고 있었던 경보병 여단들 중에서 1개 여단을 보내서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군의 파견 정황을 분석을 해보면
총 6개소의 정황이 있거든요. 먼저 사라토프에 고등포병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M2018 신형 자주포를 교육하고 있는 장면이 식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바롭스크 240 훈련 전차 연대라는 곳이 있는데 저 하바롭스크에 거기서 240명가량의 북한군이 교육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전투병력 240명이 전차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전차 2개 대대를 편성할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네츠크 사르타나 지역에서는 포병을 동반한 3,000명가량의 북한군의 훈련 정황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연포대를 갖춘 북한군 1개 보병 연대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경보병 여단이나 저격 여단들은 포병대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즉 이거는 보병 연대란 뜻이고요. 북한군의 선견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우스리스크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 불똥량들 보급받고 있던 그 북한군들은 9,000명가량의 북한군 보병 사단 본대 그리고 나머지 경보병 여단의 나머지 인원들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외에도 브란스크 일대에서 2,600명가량의 북한군이 또 식별이 됐고 어제 야간에는 오류 지역에 있던 북한군 주둔지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을 받아서 완파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이렇게 파병에서 어쨌든 간에 독립된 편제를 이루게 되는 북한군이 뭐 새로운 무기나 실전 경험을 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절차를 좀 거치게 될까요?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면을 봤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보병 1개 여단 플러스 강화된 1개 보병 사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원들로 할 수 있는 북한군 교리를 고민을 해보면 북한군은 공격작전 간의 종심작전 이론을 적용을 합니다. 이때 경보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보병 여단들이 먼저 진입을 해서 주요 목지점을 점령을 한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공격 제대들이 공격해 들어가는 게 북한군의 돌파전 전술이거든요. 그것을 우크라이나에서 숙달을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이 거론되는 곳이 도네츠크 지역과 쿠르스크 지역 2개 지역이 지금 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2개 지역에서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바가 좀 달라요.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병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훈련이 되지 않는 신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종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경보병 여단의 특수전 병력이 필요한 곳이 쿠르스크고 대신에 도네스크 그중에서도 크나스노보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격전지입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이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아서 양측 모두 병력 소모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어쨌든 돌파구는 냈어요. 그래서 이 조성된 돌파구로 추가 병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황적 여건이 필요한데 러시아로서는 제 생각에는 북한군에 파병된 10,000명이 넘는 북한군 보병사단 본대는 이 크라스노보스크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 어쨌든 서방제 장비들을 본인들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습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전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래전이요? 그렇습니다. 전자전과 드론에 의한 공격 방어가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례로 러시아군의 전차, 장갑차의 전선 투입 후 생존 시간은 최대 5분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차, 장갑차가 없으면 5분조차도 버티지 못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의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왔을 때 북한군은 지금 전형 군단에 다목적 무인기 대대라는 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다목적 무인기 대대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리적 발전을 심각하게 도모를 할 수가 있고요. 서방제 장비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하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서방제 장비로 무장한 한미연합군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파해법을 습득할 공산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허 교수님 외신에서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번 파병에 대해서 뭐 한국과의 전쟁을 연구할 것이다 북한이요.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실전 경험을 쌓은 지가 굉장히 몇십 년이 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파병이 되었을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 예를 들어서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 같은 거, 152mm 포탄 이런 거 다 지금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현대전은 유무인 전쟁으로 이제 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드론을 활용한 전쟁 방법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이 운용을 해보거나 실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제가 좀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국기를 보시면 위가 파란색이고 아래가 노란색인 국기잖아요. 이게 위가 하늘을 뜻하고
아래가 평야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평야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KN-23 이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미사일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쨌든 간에 북한은 수출을 해서 팔아먹기도 했는데 이거를 또 병력까지 보내게 된다면 실제로 그 미사일을 전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병력의 습득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미사일이 예. KN-23, 저는 우리 한미연합군에서 붙인 코드고 예. 북한명으로는 화성포 11 가형이라고 합니다. 저 탄도탄이 큰데 북한이 처음 팔았을 때는 명중률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저게 원래 한 70m 정도 공산 오차가 나야 되는데 네. 북한이 판 거는 킬로미터 단위로 공산 오차가 나니까 명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파편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한 290개 정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KN-23 잔해 중에 290개 정도의 대부분의 파편이 미국제 아니면 일본제 부품을 복제한 모조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지금 심각한 구멍이 있다라는 것이 식별된 정황이고요. 2022년부터 지금 화면에서 김정은을 지금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미사일 기술진들이 있어요. 네. 저들 중에 일부 인력들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전선 일대에서 네. 즉 저 KN-23을 쓰고 있는 부대 일대에서 종종 목격되는 관측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미사일이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 거죠? 저 KN-23, 즉 이스칸데르 계열의 미사일들은 굉장히 변칙적인 기동을 합니다. 처음에 사격을 했을 때는 정점고도 50km까지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이후에 급격하게 궤도를 바꿔서 수평 비행을 합니다. 네. 수평 비행을 하다가 목표물에 돌입하기 전에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다시 한번 궤도를 꺾어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이 중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현상을 풀업이라고 하는데 이 풀업 기동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요격을 해야 될 것인가, 저 미사일의 종말 단계 탄착 지점이 어딘가를 분석하는 데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유격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고 북한은 저 KN-23을 대량으로 배치하면서 한반도, 즉 한국군에 대한 핵 공격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미사일을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군이 저 미사일을 실제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습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북한 인력도 실제로 가 있는 모습이 포착됐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실제로 보면은 원래 그냥 포탄이나 미사일을 보낼 때 그냥 네. 물건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할 인원들도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보도한 바에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KN-23 기술자가 네. 러시아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참전한 북한군으로 나온 사진에 보니까 예. 저기 북한 노동신문 게재된 한 작년 8월입니다. 8월에 전순미사일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을 저 뒤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그리고 좀 설명하고 있는 그 인력입니다. 그 인력과 한 뭐 AI 인식 기술로 봤을 때 한 80% 동일 인물로 그렇게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KN-23 기술자가 지금 현재 이미 지금 우리 네. 부대 가는 거 외에 먼저 가서 이제 러시아 파병에 포함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연구원님, 그런데 사실 미사일도 문제지만 아까 현대전 말씀하면서 드론을 언급해 주셨단 말이죠.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고 이걸 북한군이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경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예. 독보적으로 보이는 드론은 FPV 드론이라는 겁니다. 자폭 드론인데 말 그대로 그 레이싱 경주에 쓰는 드론을 가져다가 네. 우크라이나군이 그 드론 밑에 RPG-7의 탄두라든지 그런 폭약 등을 장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저 드론은 4가지의 기동 형태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급가속을 해서 날아갔다가 고도와 궤도를 수정해가지고 한 방향을 꺾고 목표물을 탐지한 다음에 다시 목표물 방향 쪽으로 90도에 가까운 각도를 꺾어서 전차나 장갑차의 측방이나 후방, 상부 장갑을 타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인데 K2 전차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차들이 상부 장갑이나 엔진 부분을 타격을 받으면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격파당할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그 드론을 만약에 북한이 대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북한은 중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DJI사 드론이 북한 내에서 굉장히 많이 식별되고 있거든요. 팬텀 드론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정황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폭발물을 장착을 해서 FPV 드론으로 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샛별공사군요. 샛별공사 드론인데 저거는 미국제 글로벌 호크, 우리 한국군도 지금 도입한 그 드론을 북한이 복제한 겁니다. 어떻게 복제했냐? 이란이 저 드론을 미 해군에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란이 격추시킨 게 있어요. 그걸 북한이 도입을 해서 재원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중국제 장비를 들여와서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저 정도로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나면은 현대전 드론전에서 북한이 상당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거예요? 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그 기존의 고정관념이 낙후된 북한군의 개념에서 상당 부분 탈피할 수 있는 어떤 4세대 과학기술 진보를 적용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파병을 한다는 거는 뭐 기술 습득은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봤지만 경제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기술 습득, 그다음에 전투 경험 축적이라는 부분 플러스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북한은 대북 제재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물건들도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물건들은 뭐 일부 떼어내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북한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북한이 러시아랑 경제 교류가 크지 않습니다. 전체 수출의 뭐 한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무역 한 90% 넘게는 중국이랑 하는데 올 6월에 북러 간의 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좀 뜬금없었던 건 왜 러시아랑 이런 관계를 맺지? 사실 더 중요한 건 중국일 텐데. 근데 중국에 조금 북한이 지금 감정이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러시아를 통해서 이게 경제적인 이득도 좀 얻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가 가진 천연자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파병된 지금 자원들 보니까 1인당 한 3,0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000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외화벌이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들이 많아요. 여기서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건데 그럼 과거에 북한이 도대체 전쟁에 파병을 해서 뭘 얻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퀴즈는요. 북한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파병으로 땡땡땡 미사일을 도입했다. 땡땡땡 미사일. 저 중동전쟁 파병에서 뭔가 미사일을 얻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알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얘기고 위험한 얘기라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스커드 미사일. 많이 들어봤습니다. 스커드 미사일. 4차 중동전쟁 때 북한이 거기에 대한 병력을 보내주면서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획득을 했거든요. 이집트로부터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의 북한 전략군으로의 발돋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기존에도 북한은 세계의 주요 굵직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군사고문단이나 병력들을 실제로 파견을 해왔고요. 특히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최신의 미국 전투기하고의 교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공군 전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뭐 하마스에서 이번에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 하마스가 쓰고 있던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RPG-7 탄두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북한제였습니다. 즉 북한은 분쟁이 일어나는 각 국가의 군사고문단이나 이런 군사 외교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을 파견을 해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고 그 국가들에게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각종 군수품을 판매하면서 어떤 대북 제재를 회피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해왔었습니다. 아까 베트남전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거기서부터 얻은 거는 어떤 뭐 공군력입니까? 뭐에 대한 전술을 좀 얻었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월맹군의 조종사 파일럿을 파견을 했고요. 심리전에 대한 것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전 끝에 한국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기도 했고요. 또 소련에서 베트남에게 제공했던 미국기를 가지고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최신의 전투기였던 팬텀과 교전을 해보기도 하면서 이 미국의 미제 최신 전투기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전술적 관점을 만드는데 대단한 노하우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뭐 북한군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러시아에게서 더 큰 지금 이렇게 미시적인 군사기술 외에도 뭔가 더 큰 거를 바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북한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그 당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공위성
정찰 군사용 인공위성을 지금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인공위성 발사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몇 번 좀 실패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실패를 고정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지원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만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눈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에 뭐 DSLR 카메라 같은 걸 달았다 뭐 이제 이런 보도들도 좀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할 이제 광학 기술들, 그 합성 개구 레이더 같은 네. 이제 그 최첨단의 이제 눈 역할을 해는 홍채 역할을 해주는 그 위성 기술들은 좀 러시아로부터 좀 받아야 할 필요성이 좀 급박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북한이 여러모로 대동강의 기적이라 부를 만큼 굉장히 미사일이나 군사과학 기술 면에서 굉장히 큰 진일보를 이뤄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한 2%가 계속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거를 채워주는데 이제 러시아의 이제 군사과학 기술을 전수를 받는 것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파병 병력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건 이제 그건 기본적인 것 같고 그거 외에 어쨌든 그 내년 상반기 뭐 어떻게 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김정은으로서도 조금 시간을 조금 빨리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이 효용이 다하기 전에 어쨌든 필요한 첨단 군사 기술들을 받아야 될 시기적인 급박성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있는 것이죠. 임영곤이 그런데 뭐 ICBM 기술이나 군사 정찰 위성 개발 이런 거는 굵직굵직한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노리는 게 또 핵 추진 잠수함 제조를 노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김정은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예. 닥달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공개했던 영웅 김군옥함,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잠수함은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미오급 잠수함 3척을 뜯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선체 개념을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악하게 급박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저 잠수함으로 SLBM 사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발이라도 쏘면 분명히 가라앉을 거예요. 그 정도로 조악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미연합군과 지금 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미국의 5,000발이 넘는 핵탄두를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선. 그럴 때 더 적은 수량의 핵탄두로 상대방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2격 자산인 전략 핵 잠수함이 필요한 부분이죠. 마침 러시아가 지금 델타급 잠수함의 일부 물량이 퇴역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아쿨라급 잠수함이라고 훨씬 이전에 잠수함이 있었는데 이건 러시아가 쓰지 않는 기술이에요. 그러나 이게 북한에 넘어가면 실질적인 제2격 자산으로서 전략적 억제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미 국민들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핵 공격 위협에 대해서 어떤 위협감을 느끼고 있을 때 북한이 그런 핵 억제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미군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핵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남다른 이유 관련해서 연구원님이 퀴즈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북한은 핵 잠수함을 만들 땡땡이 없다. 땡땡이 없다, 핵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허 교수님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한번 때려 맞춰 보면 네. 북한은 핵은 갖고 있으니까요. 그 예. 핵잠수함을 만들 강철이 없다? 강철이 없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답이 뭡니까, 연구원님? 답은 재료입니다. 강철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사실 저게 가장 정답에도 가깝습니다. 왜 그렇죠? 잠수함은 수상 선박하고 다르게 물속에 오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중 압력을 선체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고장력 강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저 고장력 강판을 만들 기술이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북한은 저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강판을 도입해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있는 건가요? 러시아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이걸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신형 전투기 기술을 넘겨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미그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미그 35를 러시아가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가능한 미그 건가요? 35는 예. 미그 29를 거의 끝판까지 개량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러시아판 4.5세대 전투기인데 굉장히 안 팔립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만들어 놓고 저게 굉장히 고민인 전투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안 팔려서 회사가 빚더미에 앉았어요. 저것 때문에. 네. 그런데 북한은 방연 공장에서 미그 29를 조립 라이센스 생산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그 29 자체는 만들 줄 알아요. 근데 네. 그 안에 이제 미그 35급으로 업그레이드할 각종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뿐입니다. 그 부품들을 공급해주면 북한 입장에서는 적어도 4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한국 공군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죠. 왜 그렇죠? 한국 공군이 5세대 전투기인 F-35A도 가지고 있고 네. 압도적으로 강력한 KF-16이나 F-15K 그리고 지금 KF-21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 계획의 대부분의 전제는 북한의 전투기는 쓰지 못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다. 그래서 공세 제공전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전투기들이 적어도 미그 35급이 들어와서 그걸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작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반도에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군요. 허 교수님, 가장 위협적인 건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북러 관계가 이렇게까지 똘똘 뭉치고 어떤 조약에 의해서 한쪽이 침범을 당할 경우 한쪽이 이제 도와준다. 이게 시행이 된다면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예. 아직은 자동적으로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엔 안보리 러시아가 그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니까 아무래도 네. 가능성은 좀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지금 필요한 부분에서 긁어주는 관계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대중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11월에 미국 대선 저희 얘기 자주 했지만 네. 누가 당선될지에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구하는 어쨌든 간에 외교 전략이나 대북 전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잘 보아가면서 사실은 뭐 다자주의 속에서 외교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마무리 퀴즈 하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북한은 4차 중동전쟁 파병 시 땡땡땡 미사일을 도입했다. 퀴즈를 내주신 임영구 의원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스커드. 네,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했다.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